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유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억에 남는 일이 마이클 잭슨이 세계 투어를 하고 있는데 93년 때 정부에서 아마 고통분담을 한다던가 국산품 애용 분위기 같은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금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개인과 시장의 자유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자유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자유라는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통제사회가 아닌 자유를 선택한다라는 것이고 또 자유라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은 흔히 실패하고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책에서 주라기 공원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인간이 공룡을 만들고 통제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겪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통제는 그렇게 항상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각자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약자를 돕는다는 의도가 좋아도 방법에 따라 물론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떠올리고 계산한 결과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은 다릅니다. 합리적이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는 도덕성을 상당 부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선한 의도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의도가 맞는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자본주의와 자유를 어느 정도 도입한 후에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죠.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중국은 제가 보기에 공산주의 체제라기보다는 권위주의 체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 박정희 정권의 성장주의 같은 시점에서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통제사회는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산다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은 돈도 있겠지만 권력이 민간에게 분산돼서 권력의 평등에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는 사람들의 잠재적인 능력이 잘 개발되고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그에 맞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가령 저의 책에서도 소개했는데 큰 히트를 친 불닭볶음면이나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짐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맛이나 그러한 사용성을 사람들이 요구한 게 아니었죠. 불닭볶음면은 처음에 너무 매워가지고 매니아들만 먹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잠재된 욕구를 찾아내서 충족시켜줘야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반면에 통제사회라면은 그런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눈에 보이는 요구하는 수요에만 맞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통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이 타인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더 개인주의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삶이라는 거는 주체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걸 다 의심해 본다라는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심하고 비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똑똑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소양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막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그것이 자유의 커다란 적입니다. 이런 공동체주의나 개인주의의 개념은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이 따로따로 분리된다기보다 그 네 가지가 서로서로 공통점과 그 반대되는 개념들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이걸 좀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을 개인과 집단, 이렇게 개인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집단,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라는 두 개념이 있는데, 개인이 사회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와 그 조화롭게 되면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개인주의라고 하고, 이때 또 그 집단이 개인에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집단과 개인 간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기주의는 그 개인과 집단 간에서 그 서로 간의 관계가 개인만을 위해서 뭔가 할 때 더 나빠지고 계속 나쁜 방향으로 가면 그것을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전체주의나 집단주의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것들은 집단 위주의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개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그 전체주의나 뭐 집단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나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이라는 방향은 일치하나 그 중심이 개인에 있느냐 아니면 집단에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기주의와 집단주의, 전체주의는 공공선이라는 방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개인은 개인대로 가는 거고 이제 집단은 집단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불리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아노미 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정치 철학적 문제, 이게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개인이냐 집단이냐 이런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것이, 그 서양에서는 이미 고대의 형상이 진료보다 존엄하다는 원칙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동양과 서양은 사물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컵을 우리가 본다고 쳤을 때 우리가 동양적인 관점에서 집중해서 보는 거는 이 면, 여기 옆에 있는 진료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에 집중을 해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종이라는 그 진료에 먼저 집중을 하는데 반해서 서양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의 구조에 먼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의 컵의 형태, 원기둥의 형태 이런 형태에 먼저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형상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형상들이 계속 서로 말로 교환을 하고 언어적인 교환을 하고 하다 보면 시장에서 계속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면 사람들 간의 정보가 수평적이 되고 그 정보가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처럼 이게 각 사람들의 형상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3차원적인 면을 가지게 되고 그 진료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는 반면에, 사회주의라든지 집단주의,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동양적인 관점은 어떤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그 2차원적인 선을 그리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진료를 채우는 형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대인배라든지 초인 이런 관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 이제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번역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개념을 통해서 단어를 인지하고 그 단어를 이해한 것에 따라서 사회를 바라보고 세계를 재구성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건너온 단어들을 우리가 그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이 개념을 어떤 단어로 옮겨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개념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인데, 이 개인주의는 우리가 한자로 쓸 때는 낱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이라는 게 그 아까 발표하실 때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낱개로 원자화되어 있고 뭔가 사회 전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 개념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인주의라는 말에서 인디비주얼을 얘기할 때는 인디바이드라고 해서 이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 원자화됐다는 뜻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할 때 원자 수준에 있다고 해서 그게 전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유리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인디비주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 어떤 그 종교적인 개념이 더 강한 말이기 때문에 이 인디비주얼은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말로 뭐랄까 의지를 낼 수 있는 주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를 내는 주체들이 시장에서 단어들이 교환되고 언어가 교환되고 사람들 간의 그 상호 교환을 통해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진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개인주의라는 말을 해석적으로 이제 한자말을 바꿔서 쓸 수가 있으면 이게 낱개자로 쓸 게 아니라 실은 10개자로 쓰는 게 그 단어를 해석해서 개인주의를 받아들일 때 좀 더 맞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단어를 그 서양에서 처음 들어올 때 그 종교적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개인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낱개라는 의미, 개인들이 사회와 분리된 존재처럼 인식이 되는 게 지금 개인주의가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는 단어가 된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의 의미, 인디비주얼한 개인주의를 얘기할 때 이 단독자는 사회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양심적이고 존엄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집단이 되면 될수록 보다 더 비양심적이게 되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점점 더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개인주의라는 말은 가장 진실에 근접한, 가장 그 의지를 낼 수 있는 최초의 단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사회주의라는 거는 희생제처럼 일종의 원시 본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인간이 개개인으로 있을 때는 야생에서 굉장히 나약하고 그 위험천만한 존재지만 굉장히 나약한 존재지만 그 집단이라는 걸 이루어 가지고 뭔가 굉장히 강한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럼 인간이 그런 강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게 뭐냐, 그런 게 어떤 정치의식, 종교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시적인 본능으로서 우리가 계속 그런 것을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누군가를 제물 삼고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해서 사회가 하나의 큰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물의 세계로 따져보면 우두머리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경쟁자 중에 하나가 이기게 되면 그 다른 한 마리를 뭉개고 그 한 마리를 제물로서 뭔가 이제 그 한 마리를 추방한다거나 그 한 마리를 제물로서 이제 계속 무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 예전에 삼국지에서 조조가 전쟁 중에 군량이 부족해지자 군량을 충분히 채울 수 없으니까 군량을 담당하는 그 담당관이 군량을 훔쳤다고 고의로 누명을 씌운 뒤에 이제 그 자를 목을 쳐가지고 이제 병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전쟁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집단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희생제를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런 힘이 유지되고 있는 사회, 언제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을 위해서 언제든지 재물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오히려 복종 속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조가 전쟁 중에 군량 담당관의 목을 친 것처럼 또 아무리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더라도 누군가 희생되고 자기가 그 정도로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다른 사람이 희생됨으로써 이제 그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중들이 사회주의에 굉장히 더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돈을 주거나 뭔가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이 중심적인 게 아니라 무언가를 사냥하면서 사회가 더 큰 힘을 휘두른다는 것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 큰 힘을 계속 낼 수 있다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분산시키고 억제하면 그 오히려 자유의 가치라든지 그 이런 것을 충분히 내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불안함을 느끼고 자유로운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대중심리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이제 아까 집단주의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중심적으로 봤던 개념들은 이제 사회공학자들이 만드는 사회 엔진이 있고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그 사회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는 거는 힘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언제든지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재물을 쓰고 힘이 빠진 사회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전체주의를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더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더 많은 재물, 언제나 더 큰 재물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다른 재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돌리는 엔진을 설계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엔진을 돌리고 이제 그 엔진의 연료로 사람들을 넣어서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자유주의는 그 엔진을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연료로 들어가지도 않고 거래를 통해서 생산력의 향상이 그 엔진의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희생되지 않고 사회의 힘이 유지되면서 커지지만 사회의 그 응집된 힘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은 아까 그 도가의 무의자연이라든지 그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가 유물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를 돌리는 엔진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만드는 엔진은 항상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항상 사람이 돌려야 되고 항상 사람을 연료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반대로 사람을 이용해서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고 인간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이제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영하는 것,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경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사회주의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경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경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라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끼워 맞춰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를 포함한 경제의 안팎의 조화를 굉장히 꾀할 수 있고 그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역학관계에 의해서 움직임을 이제 조화롭게 만들 수 있지만 사회주의자는 오직 설계한 사회 안에서 조화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뭔가 부수거나 잘라내거나 그 없앨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 없애는 게 아니면 그 대차 관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경영하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그 현실적인 걸로 얘기를 하자면 물이 떨어지는 그 낙소차를 이용한 발전을 하면
이제 비가 오거나 물이 계속 도는 힘에 의해서 발전을 해서 쉽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말하자면 그 물이 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고 그거를 활용할 줄 모르니까 물을 직접적으로 전기를 바꿔야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주의 경제가 망가지는 원인도 아까 말했던 그 사회 엔진과 마찬가지 얘기지만, 그 일단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건 시장의 결론을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사회공학자들이 시장의 결론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제대로 된 그 신호를 낼 수가 없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체인이 끊어지거나 굉장히 왜곡이 되게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은 사회주의에서는 정치적 최고 결정자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결정이 틀릴 경우에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자유주의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회 엔진을 얘기할 때는 그런 경제 시스템에서는 망가질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내리는 결정을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서 계속 상호 소통을 반복하면서 계속 조화를 추구하고, 그 조화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엔진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더 확장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또 재밌게 읽고 그 봤던 부분이 동서양의 지혜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동양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음양 개념이 뭔가 1대1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는데, 태극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는 개념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빛과 어둠에 빛이라는 상수가 있고, 이제 상수는 인간의 지혜가 아주 오랫동안 축적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사회에 있는 어둠들을 점차 몰아내는 것들인데, 그래서 상수와 무한대의 개념으로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양 정치 철학은 형상이 진료보다 존엄하다 이런 원칙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어둠보다 존엄하게 놓고 구조적인 관점, 논리적인 관점, 이성적인 관점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반대로 동양의 경우에는 형상과 진료 간에 무엇이 존엄한지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료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논리나 구조보다 상황, 환경, 배경,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즉 보이지 않는 것들, 측정할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요즘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코로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양에서는 코로나가 어떤 거냐, 코로나가 뭐냐, 인간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반면에, 이제 동양은 코로나라는 상황이 생겼으면 우리가 그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우리는 그것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를 먼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코로나가 뭔지 중요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코로나가 무엇인지 알기보다 어떻게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는 거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통제되어야 되고 어떻게 그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머니즘과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휴머니즘이나 인간중심주의에 관해서는 좀 얘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휴머니즘은 사회 설계주의로 가는 것과는 직접 연관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즘이라는 말 자체가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냐, 이제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인데, 휴머니즘은
사회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고 본다는 거지. 이게 인간이 모든 걸 설계하고 사회를 재단한다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고대 정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시했던 부분이 그 인간 중심주의였는데, 오히려 근대 정치 철학이 등장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이 후퇴를 하고 이성주의가 그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그 통제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사회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시장은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이제 암묵적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고, 정치도 인간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인간 중심인 문제에서 인간을 중심부 밖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다,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회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의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로 봤을 때도 그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있었는데, 아무리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얘기하고 뭐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세상을 인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하지, 그 뭐 지구가 동쪽에서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완전히 그 뭐랄까 선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를 쓰는 것보다 그림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의사소통을 하거나 서로 사회적인 그 이해를 하는데 더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지하는 세계는 인간 속에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그런 식으로 재가공됩니다. 소통하기 편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런 언어 소통 과정에서 우리가 뭐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사회라는 제2의 자연이 이제 언어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인간이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나게 되면 자연 속에서도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구성하는 사회라는 게 그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간이 그 중심에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그 인지 과정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연에서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사회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설계하려는 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들이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생겨나고 언어라는 것들이 발전해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 말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말이나 칸트의 인간을 오직 목적으로만 대하라, 그리고 휴머니즘, 그 인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거는 큰 틀에서 다른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보는 거나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는 방법론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는 인간 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면 만약 인간을 중심축으로 놓고 나머지를 타자화시키는 게 인간 중심주의였다면 인간 이외의 존재를 적대시해야지, 인간 중심주의를 놓아놓고 다른 인간을 적대시하고 다른 인간을, 소수의 인간을 희생으로 삼는 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인간계가 성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이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을 제물로 삼고 이제 그것을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반인간주의, 반휴머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중심주의와 홍익인간 사상은 동서양 간의 관점 차이를 부각을 시키고 있을 뿐이지 그다지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주체성이 강조되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하자면, 서양에서 개인들에게 자기 생각을 계속 표현하게 하고 주체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한 이유는 형상이 진료보다 존엄하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는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각자의 의지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유사한 정보를 갖게 되고, 그 오픈된 시장에서 이제 정제된 정보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제 사람들이 그 보다 나은 정보들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제 뭐라 그럴까, 각 개인들이 자유자재로 소통하게 하면 보다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그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열리면 열려 있을수록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여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교환을 통해서 만든 언어적 결과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반대로 동양의 경우는 선보다는 면을 먼저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면을 같은 방식으로 색칠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환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사소통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제 그 선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 사람들끼리 이 선도 보고 저 선도 보고 하면서 선이 어우러지는 건데, 면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 이 면을 칠한 사람이랑 저 면을 칠한 사람이 계속 중복되면서 색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뭐 결국에는 그 지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건데, 동양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개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환하면서 사회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사회 틀, 법, 제도 이런 것들을 그 기계적으로 그 선을 이해하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제 쉽게 복종을 하게 되고 선동에 취약한 면이 있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보다 권위나 명령, 이제 상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더 판단하고 이제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례지에서 말하는 자기 관점의 초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범부나 소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 초월적인 선을 그리는 사람들은 소수가 선을 세우고 나머지 다수가 면을 칠하는 것, 이제 그 일방적으로 사회 분업, 이제 계급적인 구조를 만들게 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피지배 계급 간의 지배와 복종이 중요하게 됐고, 이제 자유를 얘기하는 것도 그 사이에서 이제 정해진 자유, 주어진 자유, 이제 그 속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 왔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사고의 틀이 동양과 서양에서 이제 오랫동안 언어적으로도 이제 쌓여왔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양에서 이제 서양보다는 자유주의가 전파되기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 서양이 고대에서부터 이제 형상과 진료의 문제를 어떤 것이 더 존엄한지 확립을 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뜰 수가 있었고, 이제 우리는 근대에 이제 그런 서양이 자유주의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발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입장이고, 이제 우리의 언어가 서양과 계속 교환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 언어관념적인 부분을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 사상사를 보면 이기론에서도 이제 이교호발설이라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이제 이교호발설을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그 진료와 형상 간에 이제 우위를 논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조선 후기에 율곡이 선생이 오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이통기국론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때가 서양의 과학주의, 뭐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조선이나 동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통기국론이 논의가 되는 시점에 와서야 형상이 진료보다 더 존엄하다는 게 논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근본적인 개념이 개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서양에서 나온 개념들을 생각의 구조가 다른 동양적인 언어로 잘 바꾸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서양적인 개념의 단어들이나 어떤 언어들을 받아들일 때 그 기저에 있는 배경, 그 근본 지식들을 좀 잘 이해해서 그 동양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기령 선생의 내가 선택하는 자유에 대해서 제가 느낀 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기령 선생은 저하고 한 연령이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유주의자를 만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주의자는 많지 않은데 또 한 사람의 자유주의자를 만나게 돼서 기쁨이 더 커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자유는 크게 보면은 자유를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관계를 선택할 수 있고 계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결국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자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이 자유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유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상으로서 자유주의가 오늘날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호의적이지 못한 것이 또 유감이기도 하고 또 이런 편견이라고 할까요? 통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제어의 자의적인 구분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자유주의를 3단계로 나누어 볼 때 모 선생님께서는 대체적으로 3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세대는 냉전 자유주의입니다. 이것은 반공 자유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세대는 경제적 자유주의. 대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에 IMF를 맞이하면서 주로 논의가 됐던 자유주의. 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문처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 것 자유주의 진영이 그런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 선생에 해당되는 자유주의 세대는 저는 제3세대의 자유주의라고 보고 싶습니다. 문화적 자유주의 또는 인문적 자유주의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삶의 양식으로서의 자유주의라고 할까요? 이 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의 양식,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 이건 일종의 정치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장, 권력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정치 현장에서의 자유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분야에서 다 자유주의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치 철학으로서도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고 정치 현실이라고 할까요? 에서도 상당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야당의 존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정도로 되어 있는 것도 이 정치 영역에서 자유주의가 후퇴했다. 내지는 대중들, 보통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 선생님께서는 진보 좌파나 보수 우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수 우파를 우리가 뭐 자유주의라고 봐야 될지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자유와 자유주의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마르크스도 이 자유주의를 옹호해서 마르크시즘이 결국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도 자유를 중시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유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치 세력이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자유를 갈망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대비해서 이념 내지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는 서양 근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유이고 서양 근대에 출현한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생 책의 23쪽에 보면 재미나는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그림을 보고 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이기주의하고 개인주의도 겹치고 공동체주의하고 개인주의도 겹치고 집단주의하고 전체주의, 공동체주의가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기주의는 이타주의하고 대립되는 용어고 개인주의는 집단주의하고 대립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기주의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이기적 개인주의도 있고 이타적 개인주의도 있습니다. 이기적 집단주의도 있고 이타적 집단주의도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이타주의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또 많은 개인주의자들이 이타적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가 이타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주의가 항상 이기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다만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가 이기적 개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것은 흔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도 반대말은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이제 이념적 지형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유주의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공동체주의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공화주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는 지금 막 뒤섞여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공동체적 자유주의라는 말도 있고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말도 있고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라는 말도 있고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 통념과는 달리 이기주의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인이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개 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리적 제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법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개인하고 관련된 이기주의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권력자와 권력자 집단의 이기주의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죠. 원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타주의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죠. 공적 기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없이 결국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 이것을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자유주의의 정신에 가장 어긋나는 이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국가가 없습니다.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치인들의 이기주의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유주의가 사회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이건 크림트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예, 죽으면 혼자예요. 우리 혼자 죽잖아요. 죽으면 철저하게 혼자 감당해야 되는 문제고 살면 여러 사람들이 엉켜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협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은 어디까지나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절대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익명적인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돕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의 공동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공동체를 절대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꼭 있어야 하고 그들과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이 점을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아서 자유주의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23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인주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 즉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와 사고방식이다. 공동체주의에서 그 부분은 복지제도, 자선활동, 애국심, 가족을 위한 헌신,
공공질서 등 많은 긍정적인 것이 있다 해서 이 뒷부분이 절대로 자유주의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선순위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이 경제적 자유 플러스 뒷부분이 얘기하는 공동체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리버테리언이 아니라 컨설버티브입니다.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주의적인 요소는 보수주의적 요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이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좌파 진영에게 양보를 하거나 그쪽이 독점하도록 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이 정치적 자유주의자는 대중주의의 포퓰리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점도 이제 선생님께서는 계속 책에서 여러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현실과 이론을 나누어 보면은 이 철학은 주로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념적으로 그런 거죠. 주로 규범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현실 이렇게 돼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현실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은 이성의 우위이고 이것이 사회주의 이상이기도 하고 현실은 감성의 우위입니다. 이건 사회주의적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하이에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성주의적 이성주의자는 사회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현실과 이론에는 비대칭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성의 우위의 입장에 있어서 현실을 재구성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현실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이념 속에는 감성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에서 맥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과 현실의 비대칭을 이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대중주의의 포퓰리즘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만 유권자들을 저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권자들이 자유주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부정하고 하는 이 얘기들 지식인사회는 상당히 좀 팽배해 있습니다만 이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현실적으로 어떤지 간에 정치적 자유주의자가 권력을 획득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자유주의도 없고 완벽한 사회주의도 없습니다. 이 두 개가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이해를 우리가 깊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과 타협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72쪽에 보면 모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파가 민족과 주체성, 우리 문화 개념을 완전히 포기해도 될까?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의미로든 재해석을 해서 이 자유주의의 개념 속으로 저는 저것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파가 평등, 공동체, 공공성, 자선, 공정, 정의, 민주주의, 복지, 환경 등도 좌파에게는 넘겨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활발하게 우파도 자유주의자도 논의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몬생이 얘기했던 사회주의 세 가지 특징은 저는 상당히 이제 재미있게 봤습니다. 통제의 증가와 집중, 민중의 유토피아를 가정하고 있고 수단의 자유로움과 정당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도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 요즘 코로나 전국을 맞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 사정으로 본다고 하면은 자유주의자가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지하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바뀝니다.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도 말이 이론적으로도 얘기가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자유주의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사회주의를 그렇게 보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또 의무감과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자유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라는 개인, 나라는 주체가 선택하는 것이 자유고 자유주의고 또 자유로운 세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오늘 세미나 의미 있게 잘 마친 것 같고요. 우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